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엽니다. 여기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이달 30일에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일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내일은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었는데 이 만찬이 일단은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속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먼저 요청을 했고 일단은 당과 협의가 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도 여기 와서 속보도 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경위는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를 당과 협의했다고 하니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이 연기됐다고 해서 어떤 당정 간의 갈등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에 고위당정 협의도 있었고 또 당정은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만찬을 빨리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밥 먹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안 한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경로로 그 의견을 전달하고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은 당은 언제라도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안이 워낙 이제 첨예하게 많이 있고 또 민생도 챙겨야 하니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당과 일단 협의가 됐기 때문에 미뤄진 거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실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지금 굉장히 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곧 있으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과 만나서 여당 대표가 어느 정도 자신이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권을 받아오면 뭔가 대표 회담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건데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국 여야 대표 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의도의 증언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연기를 좀 유예를 요청하니까 이건 정부 소관이다. 결국엔 대통령 소관이니까 관여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럽고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지 않은 것도 우려스러웠는데 대통령과 여당조차도 이렇게 협의보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한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어쨌든 내일 이제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기자들의 이제 질의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이미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이제까지 여러 번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자유를 주장하고 가짜 뉴스를 배척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제까지 좋은 성과를 내왔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 지금 국민들이 걱정해하는 의료 붕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의료 대란 문제는 정부의 방향은 맞지만 지금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적정한 타협안을 제시해 보겠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일방적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좀 설득을 해서 정부와 여당이 함께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내일 국정 브리핑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의사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슨 브리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걱정을 하고 계신다고는 했지만 일단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추진해온 어떤 개혁안에 대한 설명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예정된 이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연금, 노동, 의료, 교육 개혁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이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그 브리핑이 있기도 전에 폄하하는 내용을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기도 전에 그렇게 뭐 답정너식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국회 말에 그 약간 미흡하게 모수 개혁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엔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게 뒤로 밀려졌지 않습니까?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총체적으로 방향을 설명하시고 특히나 또 그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동반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나 이 연금 개혁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의료 공백과 관련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대통령실 앞서서 뭐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소관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한을 좀 이야기했었는데 좀 거부한 것으로 이제 봐야 될 텐데 의료노조 파업이 이제 내일로 예정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들어오기 직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보건의료노조 몇 개 노조의 사업장에서 타결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실제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정부 소관이다. 윤석열 대통령 소관이다. 최근에 인사권과 관련해서 이건 대통령 소관이니까 관여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의대 증원 문제도 대통령 권한이다라고 하면 여당이나 여당 대표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야당까지도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혼자서 모든 걸 해내겠다는 건데 굉장히 좀 독선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료 개혁 자체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 의료라든가 공공 의료에 있어서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면 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동력을 가지려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과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여당의 뭐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나 지지를 받아서 의료계를 좀 압박해야 되는 건데 세 분과 지금 다 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올 추석이 굉장히 걱정된다. 부모님들이 아프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이 의료 문제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편찮으신 분들, 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환자의 가족분들 계실 거고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하고 굉장히 마음속에 염려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이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여길 공통의 책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의료 문제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런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보하는 것으로 그런 중재안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대안의 배경에는 일단은 이 의료 공백은 해소는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의료개혁의 어떤 대의와 목적을 살려야 하고 동시에 정부 정책이 근본적인 신뢰성이 훼손되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입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계가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해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정이 되거나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당이 조금 더 중재에 나설 때 공간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부는 의료개혁의 로드맵을 스스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물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에 조금 더 공간을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제 마침 어제 이제 간호법이 소위를 통과했고 오늘 이 본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내일 있을 이 파업과도 좀 약간 연결지어서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다뤘던 사안이 또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간호법 같은 경우도 여야가 다퉜고 결국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서 불결됐던 폐기됐던 법안인데 다시 여야가 수정안을 내고 또 정부가 수정안을 내서 지금 간호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있거든요. 코로나 때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다 떠맡아 왔었고 그리고 또 전공의가 빈자리에 수술실에 PA 간호사로서 거의 그 전공의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역할들이 결국에는 의료법 차원에 보면 이게 불법 행위일 수가 있거든요. 의사가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진료 보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합법화의 길을 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또 반대로 보면 의사들이 또다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문제여서 정말 뭐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고요. 그나마 여야가 합의된 법안을 통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간호법 등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다행이고 앞으로도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 간호법 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 뭐 여러 안건들이 좀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일찍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뭐 늦게나마 지금 여야 합의로 뭐 전세사기 특별법부터 시작해서 뭐 간호법 등등 여러 쟁점 법안들이 특히나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통과되게 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간호법 같은 경우는 2023년에 한번 제2요구됐던 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또 간호조무사에 관한 부분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빠졌고 그다음에 그 PA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이번에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또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과는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쨌든 통과를 시킴으로써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특히 또 보건의료노조가 파업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정치를 복원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현안질에서 대통령실과 이제 야당이 이제 충돌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뭐 뉴라이트, 밀정 등의 표현도 나왔고 뭐 친일 프레임 여러 표현들이 나오면서 거세게 충돌하기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여당 같은 경우에 좀 야당의 괴담으로 인해서 혈세가 참 많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어제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부가 야당을 향해서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이 먹혀서 아 그렇구나, 야당이 괴담을 펼치고 있구나. 그래서 정부 여당을 지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의 전환이 돼야지만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런 주장들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야당이 주장하면 국민들이 그걸 다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냐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립기관장 자리는 독립기념을 하는 관장이잖아요. 근데 그 관장에 대해서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는 결국에는 일제시대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고 8.15 광복절이 아니라 뭐 건국절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에 앉는다? 그러면 왠지 이게 뭐 뉴라이트고 친일 개념의 역사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부 장관 이번에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국적은 일본이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친일 정부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아니 일본에서 오염수를 뿌리면 정부에서 좀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그걸 통해서 안전한 오염수가 처리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찬성하면 일본이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당연히 방사능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태평양 해류 반대로 넘어오니까 방사능 검사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반대하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회를 먹고 싶겠어요? 먹지 않죠, 수산물을. 그러니까 당연히 수산업은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혈세가 낭비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관련 내용으로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거든요.
팩트에 맞지 않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방사능 검사를 했죠. 지난 1년간 우리 정부가 5만 번 가까이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에 99.8%는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됐고 0.2%는 기준치의 50분의 1 이하만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 검사를 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데 1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1년간 썼습니다. 자, 그걸 왜 했냐?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를 정당화해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매일같이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는 우리 어민들, 그리고 매일매일 양식장에서 성실하게 양식하고 계시는 우리 수산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매일매일 회 썰고 초밥 만들면서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을 괴담이라고 그렇게 불식하려고 노력을 했고 정부도 예산을 들여서 방사능 검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걸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7개월이 지나면 우리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바꿔서 4년, 5년, 10년 얘기를 합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는 알프스라고 다액종 제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300톤 가량의 오염수가 1년 가량 그대로 방출이 됐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말 바꾼 주장대로 10년이 지났으면 지금 우리 앞바다에 왔을 거 아닙니까? 13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방사능 검출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은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사과를 해야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사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슨 친일 프레임을 펼치면서 역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적반하장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언제 만날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만나긴 할 건지 다양한 이야기들 좀 있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여야 대표가 만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강조했고 한동훈 대표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좀 우려되는 게 대통령이 만찬을 취소해버렸잖아요. 그만큼 기분이 나쁘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보이는데 그랬을 때 여야 대표회담이 열렸을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많다는 점에서 조금 이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금투세 폐지 문제도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생지원금 부분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 때 400조가 빚이 늘었다. 그래서 긴축 재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도 지금 정부 예상으로 360조 가까이 적자가 난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도 좋았고 국민들이 그래도 먹고 살기 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적자도 나고 민생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다. 이건 조금 윤석열 정부에서 반성하고 뭔가를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건데 상속세를 줄이겠다, 종부세를 줄이겠다, 자꾸 부자 감세만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그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은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무 회동이 좀 어떻게 좀 더 추진을 받을 것 같으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서 그 먹사니즘 얘기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것을 최우선에 두어야죠. 그러면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요. 다른 것 논의할 필요 없이 오로지 민생 의제에 집중해서 의제를 정하고 그것에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일기체제에서 많이 해왔던 탄핵, 특검, 청문회 이런 것을 또다시 여야 대표회담 의제로 가지고 와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생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득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생지원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덧붙이면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면은 13조 원이 드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날 것이며 그다음에 25만 원씩 나눠주면 그것이 공짜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돈으로 매달 얼마씩 가져가서 결국은 25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두고두고 가져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 등 다뤄봤는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의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